경매 권리 분석 TV. 인터넷으로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주문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다들 쇼핑하실 때 상세 페이지 엄청 꼼꼼히 보시잖아요. 네네, 당연하죠. 램 용량이 얼마인지, 프로세서 속도는 어떤지 다 확인하죠. 맞아요. 우리는 그 상세 페이지에 적힌 스펙표를 100% 신뢰하거든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가 며칠 뒤에 제가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마주할 그 물리적 현실이랑 완벽하게 일치할 거라는 아주 당연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사실 거래의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펙표를 법원이 제공하는 공식 서류로 바꾸고 노트북을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법원이 보증하는 서류니까 노트북 상세 페이지보다 훨씬 막 10,000배는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가가 발행하는 거니까 완벽할 거다, 이렇게요. 네. 근데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들을 훑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찍어준 권리의 안전지도라고 할 수 있는 매각물건 명세서, 이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현관문 여는 순간 수천만 원 빚더미를 마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와, 진짜 며칠 뒤에 그런 끔찍한 현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서류라는 평면적인 매체가 어떻게 현장의 입체적인 진실을 가리는지 그 정교한 착시 현상을 여러분과 함께 꿰뚫어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사실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활자나 데이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거든요. 그 부작용을 정확히 찌르는 자료들입니다. 네. 서류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고도의 추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복잡한 이면을 파헤치기 전에 먼저 이 경매라는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권리 분석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분법적 잣대죠. 바로 소멸주의하고 인수주의입니다. 소멸주의, 인수주의. 단어만 들으면 약간 법률 용어 같아서 딱딱한데 쉽게 말하면 이거 종이 위에 선긋기잖아요. 맞아요. 소멸주의는 쉽게 말해서 낙찰대금으로 빚잔치를 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저당권 같은 복잡한 권리들을 법원이 매각과 동시에 싹 지워주는 거죠. 낙찰자가 새 출발할 수 있게 과거의 흔적을 싹 지워준다는 거네요. 네, 그게 대원칙이에요. 반면에 인수주의는 유치권이나 선순위 지상권, 전세권 같이 특별히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을 때 낙찰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끌어안게 만드는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떠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소멸과 인수의 경계선을 아주 공식적으로 그어주는 서류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매각 물건 명세서죠. 매각 물건 명세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지뢰밭의 안전지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지뢰밭 안전지도요? 네. 여기는 밟아도 안전하고 저기는 밟으면 터진다. 이걸 법원이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니까요. 입찰자한테는 법적으로 떠안아야 할 보증금이나 권리를 명확히 해주는 엄청 중요한 서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서류가 경매제도의 근간이 되기는 하지만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을 맹신하는 순간 진짜 큰 코 다치거든요. 맞아요. 서류 인허에 도찰인 물리적 변수들을 완전히 놓치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안전지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서류의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서류상의 데이터가 현실의 법적 책임으로 바로 치환되지 않는 딜레마죠.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눈을 의심했던 게 바로 보이지 않는 빚이었어요. 등기부등본도 엄청 깨끗하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소위 말하는 클린 물건이죠. 네네. 그러면 보통 듣고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권리관계 진짜 깔끔하네 하고 안심하고 입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잔금 다 치르고 당당하게 내 상가, 내 오피스텔 문을 딱 열었더니 서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던 수천만 원짜리 미납관리비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일상적인 거래 감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아니 그러니까요. 전 주인이 쓴 전기세, 수도세, 경비원 월급을 왜 새로 낙찰받은 사람이 내야 하냐고요. 이거 마치 중고지갑 하나 샀다니
그 지갑 주인이 쓰던 신용카드 연체대금까지 저보고 갚으라는 소리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근데 이걸 법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오,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법적 서류라는 게 현실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인데 미납 관리비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간 아주 치열한 이슈였습니다. 아, 대법원 판례까지 있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집합 건물의 가치 유지라는 거시적인 관점을 선택했어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데서 누군가 관리비를 안 내면 엘리베이터 멈추고 복도 청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건물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꼬박꼬박 낸 다른 선량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 건물 전체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단순한 개인의 빚이 아니라 연대 책임으로 본 거예요. 아, 건물이라는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낙찰자한테 약간 십자가를 지운다는 느낌이네요. 건물이 슬럼버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요, 그 논리를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쳐도 입찰자 입장에서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법원 서류에 이 건물에는 3천만 원의 미납 관리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이라도 한 줄 써주면 좋잖아요.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법원도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상 관리사무소의 미납 내역을 매일 조회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가 없거든요. 서류는 그냥 특정 시점에 신고된 채권만 딱 보여줄 뿐이에요. 와,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관리비는 추적을 못한다는 거네요. 서류만 믿고 전 재산 거는 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전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건 오직 공용 부분 관리비 원금뿐입니다. 오! 전 주인이 쓴 전기세나 연체료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네. 전 주인이 연체에서 붙은 연체료나 방안에서 쓴 전용 부분 요금은 낙찰자 책임이 아니라는 판례가 분명히 있어요. 오, 그거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듣고 계신 분들 꼭 메모하셔야겠어요. 공용 부분 원금만 낸다.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장님이 당연히 전체 금액을 다 내라고 청구하면서 버티실 겁니다. 아, 또 그렇게 나오겠죠. 실무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 방구석에서 마우스 클릭만 하던 낙찰자가 현장에 가서 관리소장님이랑 서류에 없는 빚을 두고 치열하게 멱살잡이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멱살잡이요? 아우, 생각만 해도 기가 빨리네요. 근데 없는 빚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무서운데 자료 보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서류에는 마치 시한폭탄처럼 적혀 있는데 알고 보면 종이호랑인 경우 말씀이시죠? 네네, 바로 가짜 유치권 문제예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낙찰자가 빚을 떠안아야 하는 무서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 이렇게 빨간 줄이 딱 그어져 있어서 다들 쫄하고 도망갔잖아요. 가격도 반토막 나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면을 들여다보니 조작된 허상이었다는 사례들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법원이 검증을 안 하나요? 유치권이라는 권리에 아주 독특한 성질을 악용한 겁니다. 저당권 같은 건 등기소에서 서류로 검증해서 등재를 하잖아요. 근데 유치권은 내 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겠다는 사실행위 그 자체에서 발생해요. 아,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자물쇠를 털컥 채워야 생기는 권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나 브로커들이 이 허점을 노려요. 법원이 경매 시작한다고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제야 슬그머니 현장에 붉은 현수막 걸고 컨테이너 갖다 놓는 겁니다. 아, 뒷북 치면서 점유를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러고 나서 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딱 제출하죠. 와, 진짜 꼼수네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일단 신고서가 들어오긴 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수사를 권한은 없으면서 매각물권 명세서에는 유치권 신고 있음 이렇게 적어두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성은임 여부 불분명 이렇게 적어놓죠. 그러니까요. 법원이 본의 아니게 브로커들 허풍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꼴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무릎을 탁 쳤던 게 이 가짜 유치권의 알리바이를 깨부수는 방식이었어요. 무슨 범죄 수사물 보는 줄 알았잖아요. 아, 그 교차 검증하는 방식 말씀이시죠? 네네. 매각 물권 명세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역이용해서 집행관이 쓴 현황조사서의 타임라인이랑 대조하는 거. 그거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텍스트 자체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맥락과 시간을 추적하는 거죠. 법원 집행관이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면 며칠 내로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조사서를 쓰거든요.
네, 초기 상태를 기록해두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브로커가 나는 1년 전부터 여기 철통같이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막상 집행관이 찍은 초기 사진을 보니까 건물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내부에 먼지만 굴러다닌다. 아, 그럼 바로 거짓말 들통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웃 주민이 거기 몇 달째 빈집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누가 현수막 붙이던데요?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조사서에 적혀 있다. 게임 끝이죠. 와, 대박. 유치권의 핵심인 점유가 압류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완전 빼박 증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요약본 하나만 맹신할 게 아니라 사진 구석에 찍힌 날짜나 로드뷰 변천사 같은 원천 데이터를 싹 다 모아서 모순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방구석 명탐정 코난이 되셔야 합니다. 서류에 없는 게 튀어나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짜인 이 혼돈의 세계, 진짜 어질어질하네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게 남아있죠. 맞아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카멜레온 같은 권리가 등장하잖아요. 서류에 명백히 대놓고 적혀 있는데 입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격이 변신하는 애요. 네. 절대반지 같은 방어력을 가진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와, 이거 진짜 지뢰가 갑자기 황금으로 변했다가 평지인 줄 알았는데 늪으로 변했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그 전세금을 다 돌려줄 때까지 세입자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인수주의 대상이죠.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먼지처럼 소멸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그 스위치를 누르는 사람이 법원도 아니고 낙찰자도 아니고 세입자 본인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세입자가 어떤 경제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권리의 운명이 유기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네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경매에서 내 돈 먼저 받고 깔끔하게 이사 가겠다. 이러면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거든요. 아, 배당 요구를 하는 순간 마법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무조건 인수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즉시 소멸하는 가벼운 권리로 180도 성격이 뒤바뀝니다. 와, 반대로 나 그냥 새 주인이 돈 줄 때까지 뻐길래 이러면서 배당 요구 안 하면 원래대로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지뢰로 남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권리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 생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서류만 뚫어져라 쳐다볼 게 아니라 저 세입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사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현장의 공기까지 싹 다 읽어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 전세 시세도 파악해야 하고요. 배당 요구, 철회 시한 같은 룰도 꼼꼼히 체크 안 하면 소멸되는 줄 알고 입찰했다가 졸지에 수억 원 전세금을 덤터기 쓸 수도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이쯤 되니 서류라는 게 참 얄밉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요, 얄미운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내 부동산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수 있는 최악의 덫도 있었잖아요. 네, 반쪽짜리 소유권의 대명사죠. 법정 지상권입니다. 와, 저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 숨이 턱 막혔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번에 확 와닿으실 수 있게 제가 자동차로 비유를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들어보시겠어요? 오, 기대되네요. 한번 해보시죠. 제가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서류상 명의 이전이 완벽하게 끝난 흠집 하나 없는 중고차를 한 대 낙찰받았습니다. 스마트키도 지금 제 주머니에 딱 있어요. 네, 기분 좋게 차 문을 열었는데 네, 차문을 열고 타려고 보니까 운전석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태연하게 막 음악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당장 내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법원 판결문을 딱 보여주면서 나는 이 차 껍데기는 안 샀지만 이 운전석에 평생 앉아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차주인인데 뒷좌석 문조차 못 열어요. 와, 비유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내 돈 주고 내 땅을 샀는데 그 위에 지어진 남의 건물을 마음대로 부수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그 모순을 자동차의 찰떡같이 비유하셨네요. 그니까요. 도대체 법은 왜 땅 주인의 권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건물 주인을 보호하는 건가요? 직관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방금 그 비유에서 조금 더 끔찍한 상황을 추가해 볼게요. 운전석에 앉은 그 사람이 차주인한테 수리비나 유지비까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바로 법정지상권의 현실입니다. 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지겠네요. 근데 법이 이런 기형적인 권리를 만든 배경에는 사실 경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자원의 낭비 방지죠. 자원 낭비요? 어떤 식으로요? 토지랑 건물 주인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건물을 다 때로 부수게 만들면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다 버리는 거니까요. 아,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건물을 살려두는 게 국가적 이득이다. 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라는 막강한 권리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건물의 존속을 억지로 보호하는 겁니다. 철학적이고 거시적인 취지는 알겠는데 낙찰자 개인한테는 완전 끔찍한 재앙이네요. 땅을 섰는데 펜스도 못 치고 세상과도 못 올리고. 그렇죠. 결국 지료, 그러니까 땅 사용료 내놓으라고 청구 소송 걸고 돈 안 내면 다시 그 건물을 경매에 넘기는 진짜 수년짜리 지루하고 피말리는 법적 다툼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서류에는 그냥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딱 단 한 줄 적혀 있는데 그 뒤에 수십 개월치의 정신적 고통이 숨어 있는 거네요. 네, 그 한 줄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피말리는 법적 다툼, 그게 바로 우리가 서류라는 평면 위에 얌전히 누워있지 않았다는 궁극적인 이유 같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라는 지도는 지뢰를 요리조리 다 피하게 해주는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기껏해야 이 근방에 폭발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엄청 오래된 나침반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주 정확한 통찰이네요. 오늘 우리가 쭉 다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진실은 결코 서류라는 평면 위에 얌전히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미납관리비는 관리사무소 장부에 처박혀 있었고 가짜 유치권 증거는 집행관이 대충 찍은 사진적 구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세입자의 변덕스러운 마음은 주별 부동산 시세에 흔들리고 있고 법정지상권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은 남의 땅 위에 철근이랑 콘크리트로 버티고 서 있죠. 맞아요. 결국 단순한 이분법적 사고랑 방구석 서류만으로는 이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의 허점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모니터 앞을 떠나서 두 발로 현장을 밟는 것뿐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임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신성시하는 겁니다. 서류의 활자들은 현장의 냄새, 소음, 공기를 절대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서류에는 그냥 평범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상 그 현장 건물 문 앞에 딱 써보니까 기괴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사이비 종교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방 3개짜리 평범한 아파트인 줄 알고 갔는데 현관문 틈 사이로 신발이 막 수십 켤레가 튀어나와 있고 알고 보니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 합숙소로 쓰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죠. 와, 그런 건 진짜 눈으로 안 보면 절대 모르겠네요. 이런 물리적인 용도 변질이나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야 하는 명도 작업. 이게 얼마나 험난할지는 진짜 현관문 먼지 두께나 우편함에 쌓인 독촉장 개수를 직접 세어봐야 가늠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결국 진실을 캐내는 건 발로 뛰는 현장 확인과 꼼꼼한 타임라인 대조라는 비판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거죠.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방구석에서 모니터만 보고 수억 원을 덜컥 투자하는 게 얼마나 무모하고 아찔한 일인지 오늘 새삼 뼈저리게 느끼나요. 정보의 비대칭을 없애겠다고 국가가 만든 시스템조차 결국 사각지대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틈새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나 금전적 손실은 100% 입찰자 개인의 몫으로 남는 거잖아요. 나중에 억울하다고 법원 가서 아니 이거 왜 서류에 안 적어놨나고 따져봐야 법원은 현장 확인은 본인 책임입니다 이러고 차갑게 선거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꽤 오랜 시간 깊이 파고든 이 경매 권리 분석의 세계. 이거 단순히 법률 용어 외우는 재미없는 교양 수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눈에 보이는 텍스트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타임라인의 모순을 막 찾아내고 서류라는 정제된 정보 이면에 도사린 인간의 욕망이랑 물리적 현실을 꿰뚫어보는 진짜 고도의 탐정 작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추리력의 기반은 결국 현장이라는 거친 현실에 두 발을 딱 딛고 세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이 자료들이 공통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비판적 사고를 유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훌륭한 교재 역할을 한 셈이죠. 맞습니다. 누군가 요약하고 편집해준 데이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쓱 수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스스로 원천 데이터를 교차대조하면서 진실을 조립해내는 능력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스마트폰 화면이나 노트북 모니터 속 활자들을 한 번쯤 다시 쳐다보게 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으로 가져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세상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법원과 법률 시스템이 만든 공식 서류조차도 현실의 100%를 완벽하게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말이죠. 네,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무조건적으로 서명하는 수많은 펀드 가입서, 아파트 전세 계약서, 혹은 화려한 숫자로 가득한 스타트업 투자 설명서들. 이런 것들은 과연 물리적 현실을 얼마나 진실하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아,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그동안 나 서류 꼼꼼히 다 확인했어 라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종이 위에 인쇄된 환상에 기꺼이 돈을 지불해 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퇴근하시고 서랍 속에 고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수많은 계약서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종이들이 텍스트 밖의 현실에서도 진짜로 안전한지 그 이면의 타임라인을 스스로 더듬어 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